네, 2024년도 대비 환경공학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오랜만에 강의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작년 시험 얘기 먼저 하면 환경공학 개론은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나왔는데 그 20문제 중에 환경공학 개론이라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거의 없었고, 뭐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의 법이에요. 법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하나 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와서 그거에서 좀 변별력이 좀 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 수질대기는 당연히 좀 그 문제의 양이 볼륨이 좀 많은데 그 외에 뭐 폐기물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토양 이런 부분은 좀 거의 문제 빈도가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지하수가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진동 부분이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뭐 나와봤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꼴로 나오는데 뭐 지하수가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조금은 변별력이 좀 가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론이나 문제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만 했으면 점수 굉장히 잘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자, 근데 그 작년에 제가 강조했던 게 사회적인 이슈였어요. 우리가 지금 공학은 말 그대로 수질, 대기, 폐기물 막 이래 갖고 처리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최근 환경 이슈라고 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것들 혹시 들어봤어요? 뭐 있을까? 제일 중요한 맨날 나오는 거 탄소, 그지? 들어봤죠?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이 가끔씩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탄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는 방법론이 이제 LCA고, 이런 이제 LCA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슈 관련된 문제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대학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연구하고 이랬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거의 뭐 이론 끝날 부분에 조금 몰아서 1시간이나 이럴 때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되는 것들은 좀 그래도 알아야 그 문제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대비 문제 풀기 전에, 올해 대비 이론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죠. 그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연구사 1차 합격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면접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뭐 예상되는 질문이 뭐냐라고 했더니 약간 이런 탄소 얘기도 좀 하길래 탄소 중립 LCA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떡하니 붙어서 왔어.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몰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의 20문제 중에 거의 절반은 수질이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0% 중에서 한 절반이 대기, 나머지가 이제 폐기물, 소음 진동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 이슈는 뭐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대기 쪽에 많이 맞춰져 있죠.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수질의 문제 빈도가 조금 줄었고, 그리고 대기의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뭐 재활용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에 관련된 것도 좀 늘었어요. 수질의 이제 문제 수가 조금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올 시험에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그래도 수질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뭐 고도 처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소와 인 제거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BOD 부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인데 항상 나오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별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서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혹시 뭐 연구사들은 그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같은 걸 관리를 하고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아무리 자주 나왔어도 빠졌다는 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수년 동안의 어떤 그런 빈도 같은 게 있으니까
많이 나왔던 것들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좀 많이 강조를 할 거고, 뭐 올해 나왔던 것들은 여기 올해 나왔다라고 하면서 찝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래요. 두 달이 뭐 기본 이론, 뭐 그다음에 두 달이 또 심화 이론 이론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좀 환경과 개론만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환경과 개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하고 심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에 그냥 한번 쫙 훑어볼 거예요.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를 풀 겁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 거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이제 이론에서 못했던 거 문제에서 좀 이론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화 이론이라고는 하는데 까먹었겠지, 이론을. 까먹었던 걸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내가 혹시라도 이론에서 못했던 것들 이렇게 다시 지적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가 또 이제 뭐 문제풀이를 또 한 번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문제풀이는 그 이론 끝나고 문제풀이에서 다 끝내고, 심화 이론을 끝난 다음에는 바로 제가 이제 문제 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커리큘럼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딱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잘 따라만 오신다면 뭐 80점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공자들이나 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테니까, 솔직히 이제 개론들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계산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변별력 같은 거에서 차이가 나고 하는데, 솔직히 변별력은 국어 이런 데서 납니다. 국어, 뭐 한국사 이런 데서 나니까 80점 이상은 꼭 맞아야 좀 안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시죠? 범위가 너무 커요. 환경학 개론이라는 게 수질만 해도 대학 4년 동안 몇 과목을 배우는데, 배기도 그렇고, 근데 이걸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서 개론을 다 완성한다는 건 솔직히 저도 다 모릅니다. 저도 전공은 박사과정하면서 전공은 수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쓸 때는 대기, 이 탄소까지 같이 좀 해서 수질 대기는 그래도 좀 편인데, 솔직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저도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같이 저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적 이슈 같이 포함해서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응용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수업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에 올려주시고, 실강대 들으시는 분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찍을 때 질문하지 말고 끝나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수질오염 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한 물의 특성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물의 특성, 뭐 분자량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우수한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가장 우수한 용매로 알려져 있어요. 뭐 용지를 녹이는 게 당연히 용매일 테고, 가장 우수한 용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장 우수한 용매인 이유가 뭘까요? 물은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용매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극성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용해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극성을 끌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끌고 오는 게 이제 어떤 수소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서 물에 녹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용매로 작용을 합니다. 뭐 밀도는 뭐 1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크다. 점성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한다.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불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뭐 감소한다 등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물의 특성 중에 극성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물이 어떤 물질들과 결합할 때 두 가지의 형태로 결합을 해요. 두 가지의 형태가 뭐냐면, 하나가 응집이라는 형태고 하나가 부착이라는 형태예요.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어떤 물이 다른 물질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응집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에요.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할 때 우리는 응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수질에도 당연히 응집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지금 물의 특성 중에서의 응집은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이제 응집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으로 따지면 무슨 결합이요? 수소 결합이죠, 그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응집이다라고 보셔도 충분해요. 수소 결합이 이제 응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부착이라고 하는 건 물 분자가 아니라 물 분자와 다른 분자 사이의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 때문에 이제 용매로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응집과 부착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이동되는 게 어디에서, 이런 특성들이 어디에 이용되냐면 식물에서 이제 물이 이송될 때 이런 응집과 부착을 통해서 식물에서 물이 이제 수송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물의 분포 봅시다. 자, 이런 물의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옛날 이론이죠. 지금 뭐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고 해서 물의 분포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는 있지만 뭐 퍼센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봅시다. 당연히 해수가 담수로 나눠져 있죠. 해수가 당연히 많겠지. 당연히 많겠죠. 바다가 다 해수니까. 자, 담수는 빙하, 지표수, 지하수, 공기 중에 수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빙하예요.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빙하가 너무 녹고 있죠. 기온화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해양 지구 표면, 그러니까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를 보자면 해양이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물의 양으로 보자면 거의 97%가 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수는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순서는 이렇다. 빙하, 지하수가 더 많아요. 그다음에 지표수, 공기 중에 수분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담수 중에 바로 이용 가능한 물이 11%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걸 전부 다 100%라고 본다면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건 어디에 있는 물을 가장 많이 이용할까요? 가장 많은 양? 지표수, 얘를 제일 많이 이용하겠죠. 얘를 제일 많이 이용해요. 지표수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자, 빙하라고 딱 생각하라면 우리는 그거 떠오르죠. 뭐 남극의 빙하, 그다음에 북극, 그죠? 북극, 뭐 빙하 이런 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남극은 대륙이라고 알려져 있고 북극은 해죠, 해, 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남극 쪽에 있는 빙하가 훨씬 더 담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빙하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만년설 있죠, 만년설. 만년설도 이제 빙하 안에 속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편의점에서 만년설을 드실 겁니다. 만년설 되게 깨끗한 물인 거 아시죠?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죠. 뭐 오염이 하나도 없고. 그거 얘기해도 되잖아. 우리 방송이 아니니까. 에비앙 먹어봤어요? 그거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막 정수기 같은 거 이용해서 막 물들을 먹는데, 생수나 이런 것들도 먹고, 근데 우리나라의 정수 공정의 어떤 그런 기능이 엄청 우수한 거 아십니까? 엄청 우수해서 정수되어 있는 뭐 정수기에서 내려오는 물 혹은 생수 이런 것들이, 물을 왜 먹어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물을 왜 먹을까요? 목말라서? 목말라서 먹나? 그게 1순위겠고 그게 1순위겠고, 물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네랄이에요. 미량원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미량원소. 그래서 뭐 칼슘, 나트륨, 뭐 철분, 뭐 등등 우리 몸속에 미량하게 필요한 거, 나머지는 뭐 필요한 거 아니면 다 배설되는 거, 그런 것들이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우수한데,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의 정수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미네랄도 채 없어요. 미네랄도 거의 걸려져 나가는, 좀 농담 많이 보태서, 좀 보태서 그만큼 기술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만년설 같은 경우는 안 그러겠죠. 자연에 그대로 있는 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미네랄들이 워낙 많은 거죠. 그래서 비싸기도 한 거예요. 그런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건 매번 뭐 물 드시는 거니까 얘기하는데, 집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게 솔직히 관로가 오염이 되는 게 많거든요.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자문을 가거나 정수 처리장에 자문을 가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주는 자문관 뭐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서
음료수를 주든 커피를 주든 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주는 게 수돗물을 줘요. 서울은 마리수 이런 거. 안 먹어봤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당하다는 거죠.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당당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관로로 오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생수나 뭐 정수기에 있는 물을 먹는 것보다는 수돗물을 먹는 게 더 좋은데 좀 찝찝하잖아. 네? 한 번만 끓여만 먹으면 뭐 나머지 뭐 생수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미네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귀찮아서 생수를 먹는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있어요. 전에는 한번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정수 혹은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말 그대로 수돗물이니까 이 수돗물하고 우리가 먹는 생수 이 두 개를 실험을 했어요. 뭐가 더 깨끗한지. 근데 우리가 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먹는 이런 물, 사용하는 물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뭘까요? 탁도거든요, 탁도. 그러니까 아무리 항목, 어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의 항목들이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다고 해도 물이 딱 눈으로 보기에 뿌예. 그럼 사람이 세수하거나 뭐 섭취하거나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탁도가 정수 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예요. 하수 처리에서는 별로 중요한 인자가 아니겠죠? 근데 이 탁도를 검사를 했더니 얘가 더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둘 다 투명한 물이 탁도를 어떻게 검사했는지 모르겠으나 얘가 더 좋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몇 년 전이니까. 그만큼 수돗물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깨끗한 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담수양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 정도가 이 담수다라고 했을 때 빙하가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높아요. 빙하가 거의 2.2% 뭐 2.1% 뭐 이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또 빙하예요. 담수 중에서도 거의가 빙하고 지하수가 한 0.6% 정도죠. 그러니까 나머지 1%도 채 안 되는 데에서 0.6%가 지하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도 엄청 많은 거죠. 그다음에 호수, 하천수 이런 거 다 합쳐서 이제 그게 지표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한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3%. 나머지가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수증기, 구름, 눈, 뭐 비, 뭐 이런 것, 비가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공기 중에 수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따지자면 뭐 0.001, 뭐 0.01, 뭐 0.001이겠지. 0.001,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대기 중의 물, 즉 공기 중의 수분이 솔직히 뭐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이제 이 공기 중의 수분의 역할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열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게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좀 떨어뜨리는 것도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중의 수분이라는 게 강조했던 뭐 기후변화 이런 데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의 빛을 비쳤을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반사를 해서 지구가 데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방해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지표면의 빛이 방출될 때 그걸 흡수하죠. 흡수해서 이제 지표면을 데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특징들 때문에 공기 중의 수분도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얘기가 가끔씩 나올 텐데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항상 물질로서 얘기하는 게 CO2잖아요. 이산화탄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있겠죠. 뭐 6대 온실가스 이런 건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합시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6대 온실가스 외에도 6대 온실가스라고 있는데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가 있어요. 근데 가장 온실 효과를 좀 크게 나타내는 물질로서 그 6개를 설정을 한 거지. 그 외에도 온실가스는 많아요. 그 중에 거의 온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H2O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기 쪽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성, 자연수 여러 가지 이제 자연수들이 있을 텐데 뭐 비, 그다음에 해수, 그다음에 지표수 이런 특징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우수죠. 비가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구 전체의 어떤 물의 양이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뭐 가장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성분은 해수하고 유사합니다. 왜? 해수가 많으니까. 지구 표면에 해수가 워낙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성분이 해수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부분이 산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요 밑에 먼저 보면 pH가 약 5.6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성비 다 들어보셨죠? 산성비의 기준이 pH 5.6 이하인 비를 산성비라고 얘기하죠. 그죠? 요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 5.6이라고 하는 기준이 CO2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CO2 때문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CO2,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보통 알려져 있기로 330에서 350 ppm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자, 얘가 물속에 용해됐다. 물에 용해됐다. 그때 pH를 쟀다. 그랬더니 pH가 5.6인 거예요. 5.6. 그러면 얘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CO2야. 오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겠죠. 그죠? 오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pH를 떨어뜨리는 어떤 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이제 포함이 돼 버렸어요. 포함이 됐어요. 그럼 pH는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인위적인 오염에 의해서 pH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산성배 기준이 5.6이 된 거예요. 이 5.6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pH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공기 중에 CO2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기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들은 당연히 연소가 많이 진행이 될 테니까 CO2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지고, 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또 반대겠죠. 안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16년, 17년 요 정도의 지구 평균 CO2의 농도가 400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더 높겠죠. 더 높겠죠. 그러니까 원래 산성비의 기준 자체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CO2가 농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연적인 CO2가 아니라 인위적인 CO2가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대로 330에서 350 ppm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 중에 있는 CO2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대부분이 산성이다. 기준은 이 정도다. 그래서 이 기준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걸 이제 산성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해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용해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물질들이 없다. 그치? 그러면 왜 이런 성분들이 없을까요? 비는 지표면에서 날아간, 즉 수증기 된 것들이 응축돼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뭐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증류수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증류수. 증류수가 뭐야? 끓여갖고 날린 그 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불순물이 있으면 우리 실험에도 사용 못 하겠지? 그래서 증류수와 거의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용해 성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는 원래 깨끗한 거예요. 증류수와 같다라고 하는 건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라고 하는 게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까요? 그거는 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균형에 존재하고 있는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오염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비 자체는 순수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에도 나와 있을 텐데 산성비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건 황산화물이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고, 삭스낙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염화수소. 이게 물에 있다라고 하면 염산이라고 할 텐데 대기 중에 있는 가스다라고 하면 염화수소. 이렇게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산성비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건 요 순서대로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산성비를 일으키는 이러한 오염물질들, 그리고 이런 물질들 때문에 내리는 산성비, 이런 것들은 그 자기 나라에만 국한되는 일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광역적인 오염을 시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산성비뿐만이 아니라 광역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는 것들이 많죠. 뭐 미세먼지, 뭐 황사, 뭐 이런 것들 등등이 많을 텐데, 그럼 그런 광역적 오염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산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기술이 예전부터 막 발달을 하면서 솔직히 뭐 국외적으로는 뭐 우리가 발전하는데 뭐 매연이 그냥 나가면 뭐 어때요, 그죠? 그렇게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 지구 환경 자체가 좀 오염이 많이 되면서 이제 이런 오염도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광역적인 오염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된 국제 협약, 그게 이제 산성비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삭스를 막자, 이산화황을 막자라고 하는 게 이제 헬싱키 의정서라고 볼 수 있고, 그것도 대기 쪽에 또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을 막자라고 한 게 이제 소피아 의정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역적인 오염을 좀 저지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협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오염 물질들이 많이 생겼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미세먼지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이슈가 되겠어? 이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같은 광역적인 오염을 제한했던 그런 협약이 다시 이제 대두되게 되는 거죠. 이때 협약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생각을 하면 A라고 하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 쪽으로 오염 물질이 이동을 했는데 A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맞아요, 우리 오염 물질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라고 할까?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럼 내가 막 처리해줘야 되잖아. 그래? B라는 나라에서는 그래, 니네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 같아, 이럴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약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약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광역적인 오염을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특성상 일본을 되게 싫어하죠, 그죠? 국민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데 이런 광역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산성비에 대한 얘기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해수. 해수는 약알칼리성 1.2 정도. 그다음에 요 비가 나온 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시험에는 가끔씩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는 편이고 공무원 때도 오래되긴 했는데 나온 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시고요. 염도는 35,000 ppm 외우시고, 자, 밀도는 약간 높다. 그리고 구성원소도 조금 한 4가지, 5가지 순서 정도까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4가지 정도 순서. 당연히 이제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CL하고 나트륨이 제일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 마그네슘, 칼슘, 뭐 칼륨 이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도하고 요 순서 한 4-5가지 정도까지는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수는 솔직히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다음에 지표수. 자, 지표수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염의 우려가 크겠죠. 그죠? 오염의 우려가 어디 뭐 대기 중에서 비 때문에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폐수나 하수 같은 것들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탁도도 높고요. 유기물질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광물질,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하에 많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물질 함유량은 적겠죠. 그죠? 광물질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이온성의 물질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이가 양이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가 양이온이 경도를 유발시키는 물질들이니까 경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용존산소, 뭐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조류들이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천이 흐르면서 기계적인 폭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폭기라는 단어 아시나요? 혹시? 폭기? 제가 이제 폭기라는 말, 그다음에 폭이라는 것도 쓰고 똑같은 말이에요. 막 혼용해서 쓸 거예요. 이게 그거 아시죠? 어항에 막 이렇게 공기 뽀글뽀글 되는 거, 그거예요. 공기 불어넣는다라는 뜻이에요. 공기를 불어넣는다.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관성이라는 게 있죠.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럼 여기에 부딪히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서 막 거품 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게 기계적인 폭기예요. 기계적 폭기, 기계적인 폭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공호수 같은 데 가보면, 놀러 가봤죠? 인공호수 같은 데.
안 가봤다고? 인공호수 같은 데 가보면 저 멀리서 막 물레방아, 조그만 물레방아 같은 게 막 돌아가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산소를 막 불어 넣으려고, 인위적으로 산소 불어 넣으려고 한 거예요. 물레방아 아니에요. 산소를 불어 넣으려고 한 기계적인 폭기 장치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천 같은 데에, 뭐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하천에 배가 많이 지나다닌다. 배가 많이 지나다닌다라고 하면 배의 프로펠러도 이런 기계적인 폭기 역할을 해서 좀 DO를 좀 많이,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라뱃길인데, 아라뱃길에 이런 기계적인 폭기 장치가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데 당연히 그런 인공적인 폭기 장치를 만들어야 거기에 이제 산소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면서 하천이 좀 깨끗할 텐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계획했던 게 운하니까, 말 그대로 운하니까 뭐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화물선도 많이 지나다니고 또 유람선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폭기가 충분히 될 것이다. 안 되죠, 잘. 되고 있어서 배 운영이 좀 많지가 않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프로펠러 같은 것들도 기계적인 폭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용존산소의 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계적인 폭기도 일어날 수 있고 광합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존산소 농도가 높고요. 용존산소, 녹아 들어가 있는 산소의 농도가 높고, 수질 변동이 비교적 심하겠죠. 오염물질이 막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이렇게 지금 수업하다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 싶으면 제가 다음에나 그 용어 정리를 따로 하나 해드릴게요. 한 1시간 정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가볼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자, 지하수는 불순물과 세균이 거의 없다. 이거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많아요. 뭐 지표수와 비교해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좀 오염이 많이 됐죠.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지적인 좁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좁은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쪽 지하수가 흐르는 어느 쪽에 토양이 오염됐다 그러면 지하수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국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CO2의 존재량이 많다. 그래서 약산성을 띈다. 약산성을 띈다. 자정 속도가 느리다. 스스로 정화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자정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정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좀 길게 자세하게 배울 텐데, 이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정작용의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침전, 뭐 여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자정작용도 있어요. 뭐 당연히 산화, 환원, 응집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이 있을 텐데, 이 생물학적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생물, 말 그대로 호기성 미생물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죠. 그런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뭐 유기물이 산화되는 그런 이제 자정작용이 있는데, 이 자정작용의 이러한 종류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정작용이 요 생물학적 자정작용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자정작용의 인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런 인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자정작용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자정작용의 인자에는 생물학적 자정작용의 인자라고 하는 그게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이거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지표수와 지하수를 비교했을 때 지표면에 훨씬 더 미생물이 살기 좋은 조건이겠지. 그치? 유기물의 함량도 좀 많을 거고, 뭐 먹이로 하는 유기물 함량도 많을 거고, 광합성도 막 활발하게 하니까 산소 공급도 잘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정 속도가 지하수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생물의 어떤 활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미생물의 양이 그만큼 없으니까 자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광석 같은 게 많을 테니까 또 이제 이가양염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나오겠죠. 그러니까 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경도가 높고 낮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비누 거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지하수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나? 집에? 저는 젊긴 한데 예전에 지하수 그 집에 수돗물이 있고 이쪽 호수로는 이제 지하수가 나오고 뭐 이러는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지하수를 그냥 식수로도 쓰고 그랬어요. 멋 모르고 나도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 지하수는 말 그대로 경도가 워낙 높고
뭐 수돗물은 경도가 낮으니까 빨래 같은 거 할 때 그죠? 거품이 안 나죠. 이럴 때는 안 나고 수돗물은 거품이 잘 나고 그게 다 경도 때문이겠죠, 그죠? 자, 지하수는 유기물의 함량은 낮고요, 무기물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죠? 이거 다 이제 이런 돌멩이들, 암석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의 용해도가 낮다. 당연히 뭐 맞닿고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공기와 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속 느리겠죠. 온도 변화도 거의 적겠죠, 그죠? 지하에 파묻혀 있으니까. 천충수 가장 위에 있는 물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지하수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물이니까 당연히 오염되기 쉽겠죠, 그죠? 뭐 어떤 물이 오염 항목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천충수일 테니까. 자, 지금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뭐예요?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 지하수의 특징은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특징들 이제 혹시라도 기사 시험 준비하면 특징 무조건 잘 나옵니다. 특징 엄청나게 잘 나와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교재에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존량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수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300 정도 돼요. 이 1300, 연간 1300 정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일까요? 적게 내리는 나라일까요? 곧잘 내리는 나라예요. 잘 내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물 부족 국가로 구분되어 있죠. 왜 그럴까? 비는 많이 오는데? 일단 너무 집중해서 내려. 여름과 겨울에 눈비로 너무 집중해서 내려. 요즘엔 더 심해졌죠. 집중호우라고 하는 게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지형의 문제가 커요. 지형. 우리나라가 산맥들이 많죠. 이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막 이렇게 뭐 수백, 차령 뭐 어쩌고 저쩌고 많죠, 그죠?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자마자 다 흘러서 서해나 남해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놓을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그 물 부족 국가로 많이 지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물의 공급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물의 공급량에 비해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우리나라 샤워 어떻게 해요? 틀어놓고 그냥 막 하죠. 근데 외국 영화들 보면 샤워들 어떻게 해요? 거품 이렇게 해놓고, 좋은 애들만 그러나? 거품 해놓고 물에 담갔다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씻고 말죠. 그리고 목욕 문화도 별로 없죠. 때밀고 이러는 문화들도 별로 없어서 물의 사용량이 그만큼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죠. 그 WHO 이런 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샤워의 시간,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위해서 혹은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 샤워 시간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여자들은 아마 세수하는데도 그 시간 못할걸? 남자는 가능할 수 있어. 군대를 특히 갔다 온 남자들은 가능할 수 있어. 3분이에요. 3분. 샤워 적정 시간을 3분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솔직히 남자들도 샴푸 한번 하면 3분은 그냥 후딱 지나가죠. 근데 뭐 머리 긴 여자분들이야 뭐 더 심하겠지만, 근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물이 흘러나가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 물을 처리하는데 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기후나 이런 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지형, 뭐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사람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수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농업용수 당연히 좀 줄겠죠, 그죠? 뭐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으니까 농업용수 줄 거고요. 공업용수는 왜 줄까요? 공업용수. 산업은 발달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데 용수가 많이 들 텐데 제조업은 좀 많이 줄고, 뭐 전자산업, 컴퓨터 이런 거, IT 산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니까 용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이제 사용했던 물을 순환하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태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라는 게 뭐예요?
이제 어떤 단지가 있으면 이 바깥으로 아웃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 생산하고 나면 나머지 무슨 뭐 폐기물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이 폐기물은 다른 회사로 가서 원료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뭐 폐수 같은 게 나오면 그 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용수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는 거. 아예 없게 만드는 거, 그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생태산업단지인데 100% 유지되기는 솔직히 힘들겠지만 거의 100%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용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다 해결을 하면 그만큼 용수량은 줄겠죠. 그죠? 자, 대신 이제 유지용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유지용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소방용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 그런 용수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하천 기능. 자연 보전 기능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자연 보전 기능. 자연 보전 기능은 일단 자정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서식한다. 생태적 서식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 보전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정작용을 하고 생태적인 서식지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친수 기능이다라고 하면 이제 위락, 수상, 위락.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락 시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경관, 수면의 경관. 그죠? 물에 막 물한 개 탁 끼고 그러면 멋있죠, 그죠? 그런 경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정서함양이라고도 뭐 있는데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죠. 친수 기능은 이런 기능들이 있대요. 자, 그다음에 공간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말 그대로 공간 이용인데 이 공간 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전라도, 충청도, 뭐 경상도 이런 게 나눠지는 게 강을 기준으로 많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커요. 그러니까 위치 분할, 지역 분할. 그러니까 공간이 분할되는 거지. 지역이 분할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하천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방제 공간 있나고 하는데 하천 같은 것들이 무슨 뭐 홍수 가뭄 같은 것들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는 것 같이 어떤 방제 공간, 그리고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물을 퍼다 나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수자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뭐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좀만 쉬고 또 이어서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